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초중등 영재교육 담당 교원 기초과정 직무연수 영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손정우 교수입니다. 먼저 1차 시는 미래의 영재교육 변화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영재 연수에 있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재인가? 과연 우리는 영재를 교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영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영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 쓴 창의성의 절곤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독창성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영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리키고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은 영재라고 사실은 좀 보기 어렵죠. 영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재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이 제공돼야 되고 또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고 선천적 재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재라고 칭송받고 있는 뭐 피카소,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분들이 특징이 선천적 재능도 있지만 그런 재능들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제공되었고 그리고 그에 맞는 본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재 학생이라 그러면 일단 선천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재능에 맞는 교육 기회와 환경을 주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재 학생 그러면 영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영재 성공 요인 중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잘 충족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영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영재라는 것은 충분한 이런 주변의 도움 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재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음. 자, 그다음 이와 같은 그 영재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해라 이래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학생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알려줘야 되고 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도 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하고 또 길러야 될 역량 이것들이 잘 맞게 이루어지도록 즉 자기에게 맞는 역량에 맞는 과제가 주어지거나 또는 과제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주로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뤘던 창의성의 즐거움이란 책과 동일한 저자인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이 쓴 몰입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역량 수준이 이 낮은 경우 그리고 과제도 모를 경우 무관심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량이 낮은데 과제가 높아지면 걱정하게 되고 더욱더 그 과제를 인식하게 되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보통의 학생들은 뭐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이렇게 목표 의식이 강한 학생들은 내가 이 불안을 이겨내야겠다 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 소위 말로 열공이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몰입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제어하거나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노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몰입 단계로 넘어가서 통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몰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과제 수준 저절로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몰입과 통제 단계에 도달했을 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느긋함으로 내려가겠죠. 왜? 과제 수준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역량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지죠. 따라서 한번 이 몰입과 통제 단계에 오면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제공해서 과제 수준을 높여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어, 역량을 더 키워서 어떤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역량과 도전 과제를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영재 교육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몰입 단계까지 간 다음에 계속 가야 됩니다. 뭐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영재 학교, 뭐 과학고로 간 이후에 대학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런 영재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그런 상위권 이공계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서 끊임없이 교수님들이 몰입과 통제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주고 해나갈 때 학생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입과 통제를 끌어내는 게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노력의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노력에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 시간에 관해서는 특히 아웃라이라는 책에서 만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는 단순하게 1만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재교육 관점에서 보면 재능 없는 사람이 만 시간 투자한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을 만 시간 정도 찬다. 그런다고 해서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흥민은 재능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만 시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느 시간이냐?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만 시간을 통해서 최상층의 이 전문가가 된다는 건데 하루 6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 6시간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총 대략 5년 정도 걸립니다. 뭐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요. 또 뭐 주말 좀 빼고 나면 적어도 5년 정도 해야 이 6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만 한다. 3시간 집중해서 노력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학사에 들어와서 석사, 박사 끝날 때까지 10년 정도,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10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되는 전문의 과정도 보면 예과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뭐 인턴 1년, 내지 3년 이렇게 해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년 정도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영재 교육의 어떤 전문가 또는 학교 교육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적어도 10년 정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1, 2년 하고서 전문가한다. 이게 되게 어설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단기간에 당길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죠. 9시간. 근데 이 9시간 투자해서 과연 그 시간만큼의 효과를 나는지 모르지만 9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거의 뭐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시기는 사실 청소년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9시간 하면 3년 정도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학생들이 이 고시 공부를 한다. 사법 공시 지금 없었지만 뭐 사법 고시 공부를 한다. 뭔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다. 하루 9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해야만 이 몰입 단계에 돌파를 하고 통제 단계에 들어가서 전문가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영재 교육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미래 얘기를 하는데 영재 교육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재 교육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미래 교육 변화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재 교육은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처음에는 이렇게 뇌 발달,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흥미 발달, 그다음에 이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책임 의식, 그리고 학문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직업에 대한 연구를 키우는 거.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5가지 중에 1가지 내지 2가지 정도를 본인의 어떤 교육처라고 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 학년별로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저학년인 경우에는 주로 인지 발달, 생각하는 힘, 그리고 개인의 어떤 맞춤, 흥미,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는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어떤 학문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우고 또 이런 이공계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연구 역량을 키우는 방향 이런 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학년이 뭔가에 따라서 그쪽에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재교육에 2002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됐으니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 학문적 합리주의라든가 전문직 신봉 정도는 고등학생 뭐 대학교 1학, 2학년 정도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은 인지과정 개발과 개내적 합성, 중학생은 약간 이런 사회적 활동과 공동체 활동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뇌발달의 과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000년, 2010년대,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런 의료 기술들, 의학 장비들이 이제 첨단화되면서 이 신경과학 분야, 특히 뇌 MRI 사진을 신경의 어떤 전기 흐름을 찾게 되면서 뇌 활성화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는 인지에 관계되어 있는 대뇌 겉껍질 대뇌 피질이라는 부분하고 또 인간의 감성에 해당하는 편도체에 해당하는 부분, 즉 변형계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뇌 피질과 변형계가 제일 중요한데 인간의 어떤 사고하는 데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작들을 조금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뇌 겉껍질, 대뇌 피질 이렇게 네 개 분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쪼개면 앞부분에 전전두엽이라고 5개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후두엽 부분은 시각 부분, 보는 부분을 담당하고 척두엽 부분은 감정, 언어, 청각이니까 주로 이제 기억에 관한 부분들이겠죠. 오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정엽이란 부분은 운동에 관한 부분이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전두엽 이 전두엽이 바로 의사결정, 판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뭐 음식 식을 때, 주문할 때도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뇌 발달이 동시에 어릴 때부터 쫙쫙쫙쫙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발달해 간다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이에 맞게끔 가는 게 중요한데 후두엽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만 깜빡합니다. 주로 3세 정도 되면 거의 다 후두엽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 척두엽과 척두엽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6살, 7살, 8살 이때 보면 굉장히 애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착각하게 되죠. 우리 애가 천재인가. 그리고 이제 9살, 10살, 11살 되면 두정엽이 발달합니다. 이때부터는 애들이 엄청 활동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태권도 시키고 하면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예. 자기 애가 운동선수인 줄 착각하게 되죠. 예체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뭐 그런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길러지면 그쪽 예술 분야에 영재가 될 수 있고 체육 분야에 영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분 때 이런 척도엽과 두정엽의 어떤 특정 분야에 자신의 재능과 맞닥뜨리면 굉장히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앞부분 공부하는 머리라는 전두엽 이 부분은 13세부터 25세까지라 그러지만 절대 다수는 17, 18세입니다. 즉 고1, 고2 빠르면 뭐 중3 이때 대부분 이 뇌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학습에 관한 부분 특히 이게 신경 가소성이라는 영역이 이 기작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 지금 강의하는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라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100조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이 100조 개가 가득 차는 시기가 7살이랍니다. 그러니까 7살 되면 이미 가득 차기 때문에 잘라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세 때부터는 엄청나게 연결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이 발달한 척두엽, 두정엽이 발달할 시기 때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연결이. 그리고 7살 되면 가득 차고 그때부터 지나간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세, 5세 때 기억 못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특정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말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잘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왜? 그때는 더 이상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자르기도 잘 못하거든요. 즉 신경 가소성이 이 두뇌 활성화인데 이 신경 가소성이 언제까지 활성화되느냐? 25세까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25세까지 활성화를 많이 시켜 놓으면 70몇 살까지도 간대요. 그런데 25세까지 활성화를 못 시키고 30살부터 활성화시키겠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다 때가 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청소년기에 공부를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 18살 때가 되면 성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거의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건지 나쁜 건지 잘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범죄를 일으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판단이 못하니까 나쁜 짓 했다고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청소년 때 굉장히 나빴던 애가 나이 들었으면 굉장히 괜찮아져 보이는 거, 그거 뭐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이 신경이 발달하고 이 뇌가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전두엽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가 바로 그 청소년기에서 그 17세, 18세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전두엽을 요구하는 아까 학문적 어떤 가치라든가 학문의 구조, 그다음에 전문직 연구 역량 이런 부분들은 17, 18세 기울여야 되고 초등학생 이 부분에서는 측두엽과 두중엽 부분을 좀 더 많이 키우면서 전두엽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재 교육을 발달시켜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 시사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뇌피즈 말고 이 변형계라는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편도체죠, 편도체. 실제는 편도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인간의 어떤 감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전두엽이 할 것 같지만 이 바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형계 편도체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체적 표지 가설이라 그러는데 가설인 이유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조만간 인정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정을 같이 키워야 되는데 특히 이 영재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을 키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회복 탄력성이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위협하고 위험이 생기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기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울이나 불면증이나 무기나 집중이 저하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 중에 안 좋았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걸 회피하게 되고 몸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이유는 이거 별일 아니야. 이건 지난 것과 다른 거야. 결국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을 키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 키우는 거. 즉 실패의 경험을 자꾸 쌓고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전두엽, 즉 노력을 하면서 반복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영재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재들,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웠고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는 뭐 여기 참고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영상을 멈추고 이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5점 척도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긴 영상이니까 굳이 시간 줄 필요는 없고요. 멈추시고 해보시고요.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와 같은 영재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미래 교육을 예측한 허라이즌 보고서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뭐 간단간단히 설명할 거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8년 이후부터 교육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이제 코딩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스팀 교육도 이건 이미 한물 같다라고 보다는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되고 스팀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느낌이 들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습 공간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제 수업의 어떤 패턴이 강의보다는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되니까 이와 같은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간 리모델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과학실을 뭐 창의와 표현 과학실로 한다, 지능형 과학실로 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보면 심층학습법이라는 걸로 갈 것이다. 심층학습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두엽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 학습인데 프로젝트가 꼭 전두엽만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 위주의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런 심층학습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공간 재설계는 뭐 앞에서 봤듯이 실험 조사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실을 먼저 개조를 했죠. 창의화평 과학실이라고 17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이제 지능형 과학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기획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당시에 이제 교육부의 요청을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제가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가칭을 썼는데 사실은 창의화평 과학실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했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면서 디지털을 좀 결합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쌓여져서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시범학교 교육부 시범학교 모델 학교로 위주로 현재 이걸 오픈해서 진행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 활동들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2024년이 되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후에 또 다른 학습 공간 재설계는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모델로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트랜스랩이라는 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아날로그로 바꿔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현실을 어떻게 디지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실제 판매되고 돈을 버는 거는 이런 현실화되는 스마트화 부분이었어요. 뭐 스마트화 그러면 뭐냐? 스마트폰, 뭐 TV, 영상 제작물, VR, AR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것들을 서비스하기 전 과정이 이 부분이 됩니다. 데이터 정보와 지능이란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공간, 정보를 만들어 보는 공간,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지능화시켜 보는 공간, 그리고 그거를 실제 현실화시켜 보는 공간 이런 공간들로 구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모델이 되어서 필요한 곳곳에 여러 곳에 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테이블이 책상이 위아래로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요. 그래서 코딩 교육도 하고 그런 코딩 교육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런 토론을 하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VR로 제작한다거나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시연해보고 구현해보는 이런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랩으로 구성하였고요. 이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한번 구축해봤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저희 경상국립대 오시면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층학습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뭐 문제 해결, 실생활 연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고학년일수록 굉장히 더 유리한 학습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학습 공간 재설계와 심층 학습법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생각할 때는 어, 최종적인 어떤 공간, 즉 프로젝트가 가능한 공간을 생각해서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CPS 모델이라고 하는 과제 연구라든가 과학 전람회 형태의 어떤 어, 프로젝트.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는 역량을 더 많이 쌓는 거죠.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형태의 교실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학교에서 실험이라든가 교과서의 어떤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되기 시작했죠. 또 학생들이 문제 발굴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교사가 어떤 문제 사항을 던져주고 그 문제 사항에서 이미 뻔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진행해 보는 이런 PBL 이런 쪽의 강의실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들을 하는 형태. 뭐 영양보다 좀 지식이 많겠죠. 그래서 탐구 실험하는 강조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이 학습 공간 재설계도 그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을 생각해 보면 실험 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실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PBL이라면 자기들끼리 학습하는 공간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CPS가 되면 결국은 뭔가 만들고 또는 그거를 발표하는 이런 공간들도 같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학습 공간 재설계는 교수 학습법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몇 년간 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팬데믹 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혼합 설계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이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학습 공간 재설계는 남았는데, 혼합 설계는 이제 에듀테크,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팬데믹이 되면서 뭐 다 알게 됐어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부 다 뭐 줌도 쓰시고 여러 가지 도구들 많이 쓰시잖아요. 게더타운도 쓰시고, 어, 뭐 심지어 VR 가상 공간에서도 모이시기도 하고, 예, 이거는 뭐 이미 굉장히 유용하게 써야 되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로 남겨놓으면 좋은 점은 학습 데이터가 남다는 점이에요. 학생이 언제 들어오고 뭘 했고 행위들이 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 학생이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급 교육기관하고의 파트너십, 뭐 지금 영재학교 과학고는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가기 특성화 대학들과 뭐 AP 과정, 프리 URP 이런 걸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2026년이 되면 교육 과정이 좀 더 모듈화, 하나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트랙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수했을 때 인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합학습 설계는 이와 같이 학습 자료를 만들고 이런 학습 자료들을 여러 개 붙임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형 교육과정은 아직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들어오지 않았죠. 영재교육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떤 기간이 있으면 한 개의 시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조각 나 있는 덩어리, 이걸 마이크로 디그리라 그러는데 한 네 과목 정도를 뭐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세트를 선택하는 거죠. 한 6개 세트가 있으면 그중에 한 3개 세트 선택해서 이수하는 이런 제도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하기 힘들지만 영재 교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면 과학 중점 학교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진로 목적에 맞춰서 분야별로 이렇게 트랙을 설정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짜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제도는 우리가 맨날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매기잖아요. 순서를. 근데 그거보다는 일반 학교에서는 아직 내신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영재교육 기관에서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로 디그리, 그러니까 모듈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비교과를 하고 또 행사를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놔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자기 관리 역량을 몇 점, 그러니까 이수만 하면 수료만 하면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역량 지수가 쌓여서 그 지수가 어느 점수를 넘어서면 너는 이 정도 역량을 가졌다라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시 전체에서 이런 핵심 역량 인증서를 만들겠다. 영재교육 기관들에 대해서, 뭐 고등학생에 대해서, 초등학교 대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수하게끔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이 핵심 역량 인증제를 통하면 학생들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학생의 인구가 좀 줄 거라는 거하고, 역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와 역량 기반 아까 말했던 인정이 유행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격 교육은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요.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 이제 물론 부산은 어떻게 되는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이제 태블릿과 노트북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형태가 더욱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들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단순 노동이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좀 익혀야 되고요. 또 STEM이란 것이 더욱더 고급 지식은 더욱더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이게 IT 기반으로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을 영재 교육에서 기반으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디지털만 하자는 게 아니라 각 뭐 수학, 과학 이런 분야에서 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디지털을 가져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멈춰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교재를 보시면 읽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